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부는 요즘 그 말을 실감하며 살고 있어요. 생애 첫 우리 집을 마련했거든요. 그냥 집도 아니고 무려 4층짜리 건물을요. 결혼하고 이날 이때까지 우리 부부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돈 때문에도 고생을 했지만 특히 막내 아들 건강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한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차라리 남한테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욕이나 실컷 해주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어머님도 저희의 그런 약점을 알고 더 함부로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한다고 저희 부부라고 마냥 참고 살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자식 목숨이 달린 일 앞에서 수모를 당한 거였으니까요. 천상효자라고 불리던 남편도 그 일로 인해 가슴에 한이 많이 맺혔던지 결국 칼을 뽑아 부모 자식 영까지 끊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얽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어머님 마음에 들었던 게 문제였죠. 정확히는 제 친정의 재력이요. 며느리 친정 재력이 좋은데 왜 반대를 하셨냐고요? 거기엔 약간의 사정이 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맏아들에 대한 기대가 큰 분이세요. 그래서 자식이 셋이 있는데도 유독 맏아들한테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의 부흥이라도 하듯이 아주버님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고요. 그러니 어머님은 더더욱 맏아들의 뒷배가 되어줄 재력 있는 집안딸을 맏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점 찍어진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희 외가가 대대로 사업을 크게 해서 재력도 그렇고 인맥이 상당하거든요. 어머님은 그걸 당신 맏아들 손에 쥐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버님과 제가 인연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하필 그날 아주버님한테 급한 업무가 생기는 바람에 약속 장소에 동생을 대신 내보내게 된 거죠. 그 동생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남편한테 주어진 임무는 아주버님 대신 제게 사과를 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였어요. 문제는 남편도 저도 그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이성에게 반하는 건 불과 3초 내외라고 하던데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던 단 몇 초 만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서로의 본분도 잊은 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3시간이나 얘기를 나누고 말았죠. 그리고도 헤어지는 게 못내 아쉬워서 자리까지 옮겨 맥주도 한잔 했고요. 그 만남을 계기로 우리는 바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머님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셨죠. 남편은 집에 저와 만난다는 걸 알리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과 밤늦게 통화를 하는 걸 엄마한테 들키는 바람에 이실직고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저희 엄마가 엄청 반대를 하셨어요. 사실 시댁에서는 저희 집 사정을 잘 몰랐겠지만 저희 집이 시어머니가 아시는 것처럼 그리 넉넉한 집이 아니거든요. 저희 외가에 돈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가 외할아버지께서 반대하시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외가에서 내쳐진 지 오래였거든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이 명절이나 외할아버지 생신 때 외가에 찾아가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고 제가 국민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더 이상 외가를 찾지 않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자식들한테까지 안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지 않다며 내린 결정이었죠. 아무튼 그런 와중에도 외숙모는 저희 엄마와 연락을 주고받곤 하셨어요. 외할머니께서 외숙모를 시켜 저희 집 사정이 어려울 때 돈도 보내주시고 제가 입학이나 졸업을 할 때마다 선물도 보내주시곤 했거든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외숙모가 시부모님 몰래 벌리는 일처럼 꾸며졌지만요. 제가 아주버님과 선을 보게 된 것도 사실은 외할머니께서 받아오신 선짜리였어요. 집안 식구들 사이에선 저희 집이 외가와 왕래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밖에서는 그런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 리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온 선짜리였죠. 그래서 더더욱 저희 엄마는 외가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짜리에서 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 거였죠. 애초에 우리랑은 연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자. 너도 그 집 둘째랑 조용히 사귀다 끝내. 괜히 결혼하겠다고 일 키우지 말고. 연애 경험이 없던 딸이 난생 처음 사귀게 된 남자가 하필 선볼 사람 동생이라는 사실에 엄마는 난감해하셨지만 그래도 타협의 여지는 두셨던 거예요. 엄마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저랑 남편은 헤어질 생각 따윈 없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표면적으로 보기에 제 남편은 아주버님에 비해 많이 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됨됨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나은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 독차지하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자기 위주로 살아온 아주버님은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인간성은 개차반이었어요. 그러니 둘째인 제 남편과 막내인 시누이는 폭군 같은 첫째 때문에 기도 못 펴고 살아야 했죠. 그런데도 어머님은 유독 큰아들만 편애하셨어요. 그나마 자식들한테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시던 시아버지가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돌아가시면서 집안은 전보다 더 아주버님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언젠가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공부는 큰오빠보다 작은오빠가 더 잘했어요. 큰오빠는 과외에 학원까지 돈 처발라가며 공부한 거였지만 작은오빠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늘 전교 1등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대학도 안 보내고 돈 벌어오라고 공장에 취직이나 시키고 우리 엄마지만 진짜 계모가 아닐까 싶다니까요. 어머님이 제 남편을 대학에 보내지 않은 건 생활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어디서 그랬다나요? 작은 아들이 큰아들 길을 누르는 사주라고. 세상에, 그깟 사주가 뭐라고 멀쩡한 자식 인생을 당신 멋대로 망치려는 건지. 나라면 엄마랑 싸워서라도 내 건 제대로 챙기며 살았을 텐데. 저희 남편은 그럴 주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말이라면 반항 한번 안고 따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이 처음으로 부모님 뜻에 반하는 일을 한 게 저를 만난 거였을 정도라니까 말 다 했죠. 학창시절 내내 성적도 좋았고 공부 욕심도 많았던 사람이 어머님 말 한마디에 대학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상상도 안 될 정도예요. 그래도 제 남편이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었던 게 어머님한테 등 떠밀려 공장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듬해 21살이 된 남편은 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하고는 제대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7급 공무원이 됐으니까요. 제대하고 바로 시험을 볼 생각에 군에 있으면서 공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생활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정말 독한 사람인 거죠.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에 대한 목마름을 간직했던 남편은 야간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갔어요. 저랑 만나던 시점에도 남편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남편과 제가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우리가 사귀고 있는 걸 몰랐던 시댁에선 불발돼 맞선 날짜를 다시 잡았어요. 저희 집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 집 둘째 아들과 만나고 있다는 걸 저희 엄마는 알고 계셨으니까요. 맞선이 불발되고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흐지부지 된 줄 알고 안심했는데 꺼졌던 불씨가 다시 타오른 셈이었죠. 어쩔 거야. 그 집에서 너랑 그 집 둘째가 사귀는 거 모르는 것 같은데. 외숙모가 생각해서 해준 선짜리인데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해? 엄마가 아주 너 때문에 외숙모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어쩌긴 뭘 어째. 이미 엎어진 물인걸. 애초에 약속 펑크낸 그 집 큰아들이 잘못한 거지. 그리고 엄마도 상준 씨 만나보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아, 몰라. 엄마랑 아빠 몰랐던 걸로 할 테니까 네가 직접 만나서 거절을 하든 구워 삶고 오든 알아서 해. 그렇게 저는 다시 잡힌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함께요. 저희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 들어오자 아주버님이 꽤나 놀라더라고요. 남편이 그간의 일을 설명을 했더니 싫은 티를 팍팍 내며 성질을 내더군요. 너희 자식,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일부러 나 엿먹이려고 작정하고 버린 짓이지? 암튼 너 집에 가서 봐. 나도 나지만 엄마가 너 가만둘 것 같아? 하긴 네가 뒷일까지 생각할 정도로 똑똑한 놈이었으면 이런 짓은 못 벌였겠지. 그쪽도 정말 실망이네요. 도대체 이 자식 뭘 믿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아주버님은 자리를 박차고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날 아주버님 행동을 보니 그동안 집에서 남편이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괜히 나 때문에 남편 입장만 곤란해진 게 아닌가? 말도 못 붙이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건네주더라고요.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 각오도 없이 사귀자고 한 거 아니니까. 혹시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든 무조건 내가 그랬다고 해. 나머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남편은 모든 걸 자신이 떠안겠다고 했지만 미안해서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되면 저도 남편한테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와버렸어요. 아주버님과 만난 다음날 어머님이 저희 회사로 찾아오신 거예요. 고작 선 한 번 봤을 뿐인데 맞선 상대자 회사까지 찾아오다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마치 남편 몰래 시동생이랑 놀아난 불륜녀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물잔을 끼얹는 건 아닐까? 아니면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던 김치 싸대기라도 날리려나? 어머님이 기다리시는 로비까지 내려가는 동안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제 예상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시지 뭐예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놀랐죠? 우리 큰애한테 얘기 들었어요. 작은 애가 실수를 했다고요? 미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걔가 원래 좀 사리 분별 못하고 지멋대로 날뛰는 애라서 내가 아주 속이상이 미치겠다니까요. 내 자식 일로 이런 말하기 염치 없지만 작은 애는 있고 우리 큰애랑 한번 만나봐요. 우리 큰애는 어릴 때부터 부모 속썩인 일 한 번 없이 얼마나 착했나 몰라. 직장도 작은 애랑은 비교도 안 되잖아요. 어때요? 우리 큰애랑 다시 만나볼 생각 있어요? 그럴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간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생각할게요.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자니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똑같은 자식인데 왜 저렇게까지 큰아들과 나를 연결시키려고 작은아들을 몹쓸 놈을 만드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결혼이란 게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집안끼리 도움이 돼야지.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큰애 능력 있는 애예요. 뒤에서 조금만 밀어주면 대기업 간부까지 올라가래라고요. 우리 애한텐 그걸 해줄 처가가 필요해요. 그 말에 헛웃음이 났어요. 한마디로 나와 자신의 큰아들을 이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닌 내 외가의 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외가와 연을 끊고 산 지 20년도 훨씬 넘었는데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죠. 어머님은 서로의 집안을 위해서라도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만약 남편과 결혼까지 갈 생각이 없었다면 그때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편하게 연애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미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참이라 저희 집 상황을 스스로 밝힐 수는 없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어머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무렵 아주버님이 집안 좋은 여자와 혼담이 오가고 있던 터라 어머님도 더 이상 저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으셨죠. 비록 결혼 허락은 해주셨지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셨어요.
니들이 죽고 못 살겠다고 하는 결혼이니 집이고 혼수고 다 니들 힘으로 해서 살아봐. 결혼이라는 게 부모 밑에서 나와 한 가정을 꾸리는 생애 첫 독립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돈으로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거겠지만 남편의 경우는 좀 억울한 면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을 때부터 남편 월급은 고스란히 시댁 생활비로 들어갔거든요. 제대를 한 후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 학비에 용돈까지 남편이 도맡아 냈으니까요. 거기다 야간대를 다니면서 장학금으로 충당이 안 되는 부분과 책값, 용돈도 스스로 책임져야 했고요. 그런데 결혼까지 알아서 하라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모르긴 해도 어머님은 저희 집에서 집이며 혼수까지 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집도 그럴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어렵게 허락받은 결혼인데 돈 때문에 포기할 수만은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저희 결혼할 때 아무 도움도 안 주신 시어머니가 결혼식 축의금은 몽땅 챙겨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니들 얼굴 보고 찾아와 축의금 내는 줄 아니? 그간 내가 뿌린 돈 회수하는 거야. 그러니 이 축의금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안 그러니? 이건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니 토달 생각은 말아라. 어머님은 축의금을 자투리 금액까지 알뜰히 챙겨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 탓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 집에선 어쩜 이러니?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그 찰난 집안에서 딸 자식 결혼하는데 집도 하나 못 해준다니? 어떻게 전세도 아니고 월세집에서 신혼을 살게 해? 우리 집을 무시해도 그렇지. 네가 집에다 어떻게 얘기를 했길래 이러냐고. 저희 집 상황을 모르는 어머니로서는 화가 나는 것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남편이 먼저 나선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 잘못이에요? 제가 못나서 그런 거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그동안 모아둔 돈 없는 거. 버는 족족 집에 생활비 대주고 형 등록금에 내 등록금까지 내면서 살았는데 돈이 어딨겠어요. 너 지금 생활비 좀 내고 네 형 등록금 몇 번 내줬다고 생색내는 거니? 가족끼리 그깟 일로 꼭 생생을 내야겠어. 누가 들으면 네가 우리 집을 위해 대단한 희생이나 하고 산 줄 알겠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우리랑 상국고 살 생각이 모양인데. 알았어. 앞으로 너한텐 땡전 한 푼 안 받고 살 테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님은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게 전화를 하셔서 생활비며 여행 경비, 경조사비 등을 받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정작 저희가 어머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얄짤 없더라고요. 제가 첫애를 낳고 회사 복귀를 앞두고 있을 때 아이를 맡아줄 어린이집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린이집 구할 때까지만 애 좀 봐달라고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얘, 애는 니들이 낳았으면서 왜 나보고 키우라고 그러니? 돈도 또 뭐해? 어린이집이 없으면 애 봐주는 사람 불러다 쓰면 될 거 아니야. 부모가 죄인이니? 언제까지 자식들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라는 거냐고. 암튼 난 그렇게는 못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다행히 회사 동료한테 베이비시터를 소개받을 수 있어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날 정도예요. 돈 필요할 땐 자식이고 도움을 줘야 할 땐 남보다 더 못하게 굴던 시어머니는 믿었던 큰아들이 부잣집 사이로 가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처음엔 좋으셨죠. 별것도 없는 저희 시댁에 재력 있는 집안 딸이 시집을 온다고 하니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있는 집에서 뭐가 아쉬워 저희 아주버님 같은 사람을 사위로 드리겠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물론 어머님은 당신 아들 잘난 것만 생각하시는 분이니 이 결혼에 대해 일말의 의심도 않으셨겠지만 제3자인 저로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그 전말이 밝혀진 거예요. 알고 보니 형님한테는 이혼 경력이 있더라고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니 호적상으로는 깨끗했지만 식도 올리고 1년 넘게 결혼 생활도 했더라고요. 그러니
자신들과 급이 맞는 집들과 어떻게 혼사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돈은 부족해도 사위자리만 변변하다면 누구든 받아들일 생각으로 저희 아주버님과 선을 주선했던 거였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주버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진행한 거였더라고요. 말로는 자식이 딸려 있었더라도 그 결혼은 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아주버님은 출세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과는 달리 어머니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평소 저를 자기 집 종부리듯 하면서도 형님한테는 주인집 상점 모시듯 했던 시어머니가 형님 과거를 알고는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미 한 결혼, 물릴 생각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기선제압을 해서 맏며느리를 부리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날은 어머님 생신을 앞두고 형제들이 시댁에 모이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주버님 혼자 왔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하더니 식사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 와이프한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신 거예요? 결혼 전에 돈 거주만 게 무슨 큰 죄라고 사람을 쥐잡듯 하셨냐고요. 저요, 처가덕의 회사에서 인정받고 다니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깟 작은 흠이 제가 처가에서 받는 도움에 비할 거나 돼요? 아무튼 이번 일로 제 와이프가 많이 화났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안 보고 살겠대요. 뭐? 아니 못 낀 놈이 성된다고 지가 몸뚱이 함부로 굴리고 산 걸 창피해야지. 되려 시엠이 탓을 해?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지만 이런 경우 없는 일은 또 처음이네. 아들, 설마 넌 이 와이프 편 들겠다고 내 앞에서 시위하는 건 아니지? 유치하게 좀 굴지 마세요. 내가 무슨 편을 들어요. 난 그저 내 가정 지킬 생각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사람 여기 올 일 없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생활비는 부족하지 않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주버님은 자기 할 말만 끝내곤 집을 나섰어요. 평생을 큰아들만 보고 살았던 시어머니는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그제야 저랑 저희 남편한테 없던 애정이 생긴 것처럼 행동하시더군요. 물론 어디까지나 당신 편한 상황에만요. 하루아침에 큰아들한테 버려진 어머님도 불쌍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하게 된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엄연히 제 남편이 둘째고 시댁에서 받은 것도 하나 없는 처지인데도 저는 맏며느리 노릇까지 다 해가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도 좋은 소리 한번 못 듣는데도 남편 때문에 꾹 참고 살아야 했어요. 아주버님이 그날 그렇게 가버린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께 측은지심이 생겼는지 형 목까지 아들 노릇을 하려 들었거든요. 어머님은 그런 제 남편을 알차게 이용하셨고요. 제 눈엔 꽁 대신 닭이 된 남편이 가여웠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니 말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 부부한테 마음을 여는 듯 보였던 시어머니한테 뒤통수를 크게 한 방 맞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세히 서술은 안 했지만 결혼을 은행 대출금으로 시작한 저희 부부는 결혼기간 내내 돈 때문에 시달려야 했어요. 아무리 둘이 벌고는 있다고 해도 은행 대출금에 시어머니 용돈과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살려니 넉넉한 생활은 애당초 포기하고 살아야 했죠. 아이를 낳고 난 후로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아서 매달 빠듯하게 넘기곤 했어요. 그러다 둘째 아이를 낳고서는 집안에 안 좋은 일까지 겹쳐서 사는 게 더 팍팍해져 버렸죠. 둘째를 출산한 저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경영 악화로 인해 희망퇴직을 강요받게 된 거예요. 윤대리는 그래도 돈 버는 남편이라도 있잖아. 혼자 벌어서 가족 부양하는 가장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힘들지 않겠냐고. 윤대리가 집에서 육아휴직하고 있는 동안 사무실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며 살았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윤대리가 결심 좀 해줘. 자기 역시 언제 잘릴지 모른다며 전전긍긍하는 과장님 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내 사정만 봐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한창 돈이 들어갈 때에 실직까지 하게 되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은행 이자가 올라서 대출 이자는 매달 늘어나지. 아무리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해도 두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까지 줄일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둘째 애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까지 받게 된 거예요.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라서 우리 부부는 앞뒤에 안 재고 수술을 감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술도 수술이지만 당장 손에 쥔 돈이 없어서 수술비가 더 걱정이더라고요. 여기저기 돈을 마련하려고 뛰어다녀 봤지만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빌려볼 생각으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매달 아주버님이 어머님 생활비로 300씩 보내주는 데다가 형님이 시집 올 때 어머님 앞으로 상가도 하나 해주셨으니 돈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손주 수술비라는데 설마 모른 척 하실까 생각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 니들 정말 웃긴다. 내가 돈이 어딨니? 수중에 있는 돈이래 봐야 네 형이 보내주는 생활비가 고작인데 나 돈 없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돈 좀 빌려주세요. 저희 그 돈 그냥 달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 돈은 꼭 갚아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수호 좀 살려주세요. 네, 어머님. 자식 목숨 앞에선 염치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어서 거실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는 통사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결국 빈손으로 시댁에서 쫓겨난 우리 부부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신우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신우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차마 돈 빌려달라는 전화는 할 수 없었는데 신우이가 먼저 전화해 500만 원을 남편 계좌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뭐하러 엄마를 찾아갔어?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 내일 병원 가서 보톡스 맞고 시술하려고 돈 찾아 나온 거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찾아왔다고 욕하더라. 혹시 내가 엄마 수중에 돈 있다는 말 흘렸냐고. 오빠는 그렇게 당해 오고도 엄마를 몰라? 엄마한텐 큰오빠랑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그나저나 우리 수호 어떡해? 어린 게 그 큰 수술을 잘 버텨야 하는데. 오빠, 나한테 있는 돈이 500분이라서 그거라도 보냈어. 혹시 돈 마련 안 되면 내가 그이한테 말해서 카드론이라도 받아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 그래, 고맙다. 신우이와 통화를 마친 남편은 눈시울이 벌겋게 돼서는 입술을 부르르 떨었어요. 손주 목숨보다 자기 미용 시술이 더 중요한 어머님에 대한 분노였죠. 비록 우리 아들 수술 때문에 마음고생은 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잘 해결이 됐어요. 수술비 전액을 저희 외할아버지가 내주셨거든요. 저희 부부가 수술비 때문에 애를 먹는 걸 지켜본 엄마가 외가를 찾아가셨거든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셨던 외할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저희 엄마를 내쫓지는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손주를 살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수십 년 만에 만난 부모 앞에서 돈 좀 빌려달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간 살아오는 동안 아무리 사는 게 힘들어도 자존심 하나로 버텼던 엄마였는데 손주 목숨 앞에선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던 거였죠. 외할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보고는 길게 묻지도 않으시곤 저희 둘째 수술비를 내주셨어요. 수술비만 내주신 게 아니라 외할아버지가 잘 아는 심장수술 전문의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더 좋은 시설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죠. 그 일로 남편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도 자기 부모였기에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살려 했던 마음이 이 일을 계기로 싹 사라져버린 거죠. 대신 외손주 때문에 수십 년 연을 끊고 살아온 부모를 찾아가 무릎까지 꿇은 저희 엄마한테는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존경심까지 갖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희 아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애 수술비를 고아한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찾아갔을 땐
모른 척하던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이 필요할 때만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때 이후로 어머님께 정을 뗀 남편은 어머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늘 제게 전화에 투덜거리시죠. 생각 같아선 저도 연락 끊고 살고 싶지만 그래도 내 남편 부모인데 그럴 수 없어서 전화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대신 예전처럼 명절이며 어머님 생신 때마다 찾아뵙는 일은 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리고 얼마 전 저희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희 아이 수술비를 대주신 이후로 명절마다 저희 내외가 엄마를 모시고 찾아뵙곤 했기 때문에 많이 가까워진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니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특히 엄마는 오랜 시간 연을 끊고 살아오신 채로 더더욱 외할아버지 죽음이 황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외숙모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외할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남겨주신 게 있으니 와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떨어져 산 기간이 길었던 탓에 큰 기대는 않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글쎄 엄청난 유산을 남겨주셨지 뭐예요. 저희 엄마 앞으로 남겨주신 유산 외에 저한테도 4층짜리 건물을 하나 주셨더라고요. 변호사와 동석해 있던 외삼촌은 세금이 만만치 않게 나올 거라며 세금은 외할머니가 내주시기로 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실감이 안 나서 자꾸 볼을 꼬집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변변한 집 한 칸 마련 못하고 월세집을 전전하고 살던 처지였는데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됐으니 왜 안 놀라겠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걸 우리가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우리 집 사정을 다 알던 사람이라 처가덕을 복을 살 생각은 조금도 안 왔던 터라 더 놀랐나 봐요. 정작 저는 당장이라도 그 건물에 들어가 살 사람처럼 들떠있는데 말이죠.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되고 보니 그동안 신세를 진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시누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전화해 건물주가 된 사정을 알렸더니 저만큼이나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1층에 카페 자리를 내주겠다고 했더니 자기는 장사를 할 주변머리가 못 된다며 극구 사양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카페를 차리면 그때 공짜 커피나 달라나요? 그래서 평생 공짜 커피를 대접하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훈훈한 결말로 사연을 끝맺으면 참 좋았겠지만 세상엔 이렇게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유산으로 받은 건물 4층으로 이사를 하고 일주일쯤 됐을까요? 일요일 아침에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집까지 찾아오셨는데 문전박대를 할 수는 없어서 현관문을 열어들었더니 글쎄 손에 캐리어까지 끌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마치 자기 집에 온 사람처럼 당연하게 소파에 앉으시며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넌 이사를 했으면 연락을 해야 할 거 아니니? 어떻게 나이 든 시애미가 직접 찾아오게 만들어? 일단 내 짐은 내 방에 갖다 놔라. 집 규모를 몰라서 먼저 옷까지만 조금 챙겨왔다. 남은 짐은 차차 이삿짐 센터 불러서 가져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다가 보니 건물 규모가 꽤 크더구나. 뒤 외가에 돈이 있다더니 허튼 소리는 아니었어. 예, 넌 왜 그렇게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서 있는 거냐? 내 방에 짐 가져다 놓으라는 말 못 들었어? 길 닦아놓으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고 이사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찾아와 방 내놓으라고 할 줄은 몰랐어요. 하도 기가 차서 멍하게 서 있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나오며 소리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어머니 방이요? 그걸 왜 우리 집에서 찾으세요? 얼굴에 보톡스 맞을 돈은 있어도 사경을 헤매는 손주 수술비 대줄 돈은 없다는 분이 무슨 염치로 짐까지 싸들고 오셨냐고요. 당장 나가세요. 예, 그땐 이미 병원에 예약을 해둔 참이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그 일로 니들한테 많이 미안했다. 나도 반성 많이 했으니까 그 얘긴 그만하자. 그건 그렇고 아무리 내가 실수를 했기로써니 내 배 앞에 낳은 자식놈이 그깟 일로 엄마한테 대들어도 되는 거냐?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살았으면 진작에 연 끊고 살았을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그렇게 받들고 살던 큰아들한테 버림받고 나니까 이제 평생 거들떠도 안 보던 제가 아들로 보이시나 본데요. 전요, 어머니 같은 사람을 부모로 모시고 살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아니,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속에서 부어가 끓는다고요. 어머니는 그날 손주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버리신 겁니다. 어머니가 외면했던 내 자식을 위해 저희 장모님은 당신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렇게 제 자식을 살려주셨다고요. 어머니라면 그럴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못하시겠죠? 그게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의 차이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어머니가 뿌린 씨는 제가 아니라 형이잖아요. 그러니 걷어들이는 것도 큰아들 찾아가서 하세요. 앞으로 나한테도 그렇고 내 아내한테도 절대 연락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어머니한테 배운 인생 사는 법이에요. 아셨어요? 더 험한 소리 나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님 팔을 끌어 현관 밖으로 내몰았어요. 어머님이 들고 오신 캐리어도 밖에 던져버렸고요. 그날 남편은 현관문을 두드리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시어머니를 끝내 외면했어요. 30년 넘게 가슴에 쌓였던 어머님에 대한 남편의 원망은 그렇게 결말을 지었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봐주지 않는 사람한테 매달리고 애정을 구걸하기보다는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챙기고 살겠다고요. 그게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길이라고 말이죠. 저도 남편과 함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